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7월 1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 출발했던 상황에서 장중에 좀 1% 가까이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는가 싶더니 그래도 오후 들어서 빠르게 좀 낙폭을 줄여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보니까 지금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192.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전환했어요. 0.7% 오르면서 818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코스피 낙폭이 커졌던 거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 영향이 컸겠죠. 네, 모두가 쳐다보고 있는 SK 하이닉스였는데 거의 네. 10%, 9%가량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그래도 삼성전자가 선방을 하면서 그러게요. 주가 지수를 방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결국 바이오 주식들이 네.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하네요. 그래도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설과 관련해서는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했고 오늘 국내 증시 또 어떻게 출발할지 궁금했었는데 장중 낙폭 이렇게 줄여내는 거 보면 힘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저께 미국에서 ASML 실적도 발표되면서 좋게 발표가 됐는데도 가이던스 낮추면서 반도체 주식이 하락해서 우리나라 어떡하지? 이렇게 봤는데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지표, PPI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둘째치고 그냥 파월 이제 해임하겠다 이랬더니 막 시장이 난리였어요. 금값도 급등했다가 막 급락했다가 난리고 환율도 난리고 금리도 난리고 그랬더니 바로 타코가 바로 또 등장해서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자를 순 없어 해고할 순 없어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가요? 미국 지수도 신고가 목전 그다음에 신고가에 도달을 했고 그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 해임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연준이 가져왔던 이 정책 기조 같은 경우가 그래도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점은 어떤 연준 의장이 다시 올지 말지 지금 지속될지는 결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 불확실성이 현실화되었을 때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식을 늘릴지 말지 이런 부분인데 미국의 지금 실적에 대한 톤들,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를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각 국가와의 나누고 있는 대화 부분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봤을 때 그 파월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은 늘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온 지표가 이제 그 이전에 나온 게 CPI 그리고 간밤에 이제 PPI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이 지표들 자체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가 좀 문제일 것 같거든요. 당장 이제 8월 1일부터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지표에 대해서 조금 해석들이 좀 분분한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오는 지표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의미가 없다. 하고 있어요.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서 실제 물가가 올라가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이 또 그에 맞춰서 어느 정도 톤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맨 처음 관세란 부분이 다뤄지면서 파국의 형태였죠. 중국과의 협상 같은 경우도 좀 난항이 있다가 나아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국가와의 협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구체화된 안을 소통을 하고 지금은 협상의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이후에 어느 정도의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반영해서 시장이 또 합리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지표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뒤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반영된 지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CPI 안에 있는 것 중에 반영될 만한 종목을 찾더라고요. 네. 가구, 네. 그다음에 의류 이런 거 찾아서 이런 거는 인플레이션 됐어. PPI 안에서도 네. 철강 이런 것처럼 이제 관세가 될 것들은 올랐나 안 올랐나 보면서 이제 결국 해석은 오르는 거다.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인데요. 그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 그 하나의 항목들을 찾아서 지금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이 제일 빠르고 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시장에 녹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 될 시장이었고 이 관세 관련된 부분이 실제 인플레이션을 야기해서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가 침체 형태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미국은 지수는 한번 지금 또 하락 기조로 이어졌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깝게 올해 초에 충격이 있기는 하지만은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 파국으로 가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괜찮으나 뒤에 이제 만약에 관세 관련된 부분의 톤이 또 강화돼서 다시 협상에 대한 기간이 늘어지거나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지표 같은 경우가 좀 물가에 충격을 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그때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을 열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또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미국의 뭐 10년물, 30년물 이런 국채 수익률. 네. 뭐 해임설 사실 이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간밤이죠. 네. 일단은 뭐 여러 매체에서 이제 해임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단기물 위주로 빠르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고 네네. 뭔가 이거는 파월이 진짜로 해임이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트럼프 입맛에 맞는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지명이 되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시장에 충격을 주는 막 안전자산 선호로 흘러간다라고 했으면은 조금 다르게 채권 가격의 네. 흐름이 나타났을 텐데 그와는 좀 더 다른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좀 채권에 대한 수익률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변동이 있기는 했는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오르거나 내리거나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변동성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주식시장 또한 위험자산 시장 또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변동성 지표 자체도 함께 참고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변동성 지표가 빠져 있다가 변동성이 줄다가 어떤 외부 요소나 아니면은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게 이런 외부 변수, 파월 의장의 요소들로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장 또한 변동성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열고 가되 그래도 이 외부 변수 같은 경우는 봉합이 되는 단계일 거다 보니까 여전히 위험 자산 선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일본 국채 수익률도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엔화까지 원래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엔화가 약세로 확 돌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뭐지? 왜 일본 금리가 오르는데 또 엔화가 또 약세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어쩌다 있으신데 솔직히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려면 엔화가 강세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근데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는 아니고 네. 오히려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미국 국채 안 사고 일본 국채 산다. 네. 이래서 미국 국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이건데 네. 이 상황이 계속 가서 미국 금리가 5% 이상을 유지하면 네. 그다음엔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이 또 틀어지겠죠. 위험 자산 쪽은 아닌가? 이게 진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시장에 우리가 우려하던 부분이 현실화되는가라고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때는 경계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실제 지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주식은 좀 줄이는 등 부분 그런 부분도 열거나 또는 아마 지금 트럼프 정부의 스탠스로 봐서는 그렇게 야기되지 않도록 약간의 개입을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상당한 많은 멘트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5%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 다만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지금처럼 트럼프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 가상자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에서 지금 크립토 위크 14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네. 가상자산 3법이라고 해서 이제 클래리티 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니어스 액트하고 이제 안티 CBDC 이 세 가지 법이 한꺼번에 좀 묶어서 패키지식으로 좀 통과되길 원하는 상황인 건데 네. 일단은 지금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상원에서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 하원으로 내려온 거고 근데 간밤에 이제 하원에서 구결이 됐다가 이제 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결된 상황이고. 네. 그럼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절차가 남았는지 좀 궁금하고, 자, 이게 실제로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가상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원하는 건뭐 국채에 대한 부분의 유동성을 어떤 식으로든 늘려서 네. 기존에 커버해주던 요소 외의 유동성을 만들려고 하는 면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뭐 고려되어 왔던 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를 실제 수면 위로 내세워서 이거를 유동성을 뭐 키우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하나의 학문으로 접근을 하면 어렵죠. 이건 뭐 유동성을 늘린다, 논리로 늘린다 하더라도 뒤에 야기될 수 있는 게 상당히 그 고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은 뭐 트럼프 정부에서는 지금 유동성이라는 하나의 명목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하원까지 통과된다라고 하면 기업들은 우리나라보다 미국 쪽이 훨씬 더 빠르게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뭐 하나의 보조적인 화폐 형태 이런 쪽으로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서는 많은 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거는 뭐 기축 통화가 흔들린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 뭐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의 좀 학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당장은 필요로 하는 유동성 같은 경우가 좀 공급될 수 있다는 점,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보통 얘기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알트코인 얘기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가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마가코인은 또 뭐야? 마가코인이 뭔가요, 도대체? 그렇죠. 이게 발행을 하는 주체 같은 경우가 다양한데요.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각 뭐 작은 기업도 발행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코인과 관련된 부분에 라이센스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발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마가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진영과 좀 이렇게 가까운 그런 하나의 코인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의 좀 밈 형태 밈이에요. 까지 함께 띄고 있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의 시장 현상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고, 과거에는 뭐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의 발행이 조금 암암리에 자유롭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부정적인 형태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허들이 많이 남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규제 같은 경우가 거의 낮죠. 낮다 보니까 뭐 코인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밈 코인이라고 해서 그냥 다운으로 치부하기보다 시장에서 실제 유통에 대한 부분이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력도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기업들 실적 어닝 시즌이잖아요. 네. TSMC가 예상치를 훌쩍 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뭐 2분기 매출 순위 모두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이게 AI 칩 수요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TSMC 같은 경우는 뭐 그 엔비디아와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SK 하이닉스 또한 뭐 그런 거죠. HBM 반도체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뭐 조립을 하고 엔비디아가 쓰는 가속기로 쓰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뭐 TSMC도 구조적으로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의 의문이 드는 게, 왜 그러면 우리나라의 장비주, 뭐 소재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약한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HBM과 관련된 부분의 수요 창출이다 보니까 이 레거시 반도체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뭐 3분기 단까지는 뭐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는 한데, 이게 과거에 좀 반도체가 좋았던 사이클에서 소재, 부품, 장비까지 다 좋아지는 거랑은 좀 별개다 보니까, 이게 핵심은 뭐 AI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이게 조합된 부분의 중심, 이런 쪽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은 가속기인 상황이고, 이게 여기에서 시장이 조금 더 성장을 넘어 성숙기로 간다라고 하면 추론용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게 뭐 가깝게는 올해 말, 뭐 내년 이 정도로도 가능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뭐 AI와 관련된 부분에 좀 비즈니스를 하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골드만삭스는 하이닉스를 하향해가지고 우리나라 하이닉스를 이제 9%를 하락을 만들어 놓고, 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어저께 ASML 같은 경우는 실적은 또 사상 최고를 내지만 가이던스에서 관세 때문에 네. 실적 나빠질 것 같아 이러면서 마이너스로 확 돌았거든요. 네. 그래서 TSMC는 또 실적
발표하고도 많이 올랐어요. 5% 6% 정도 상승을 했고 ASML은 실적 좋게 발표하고서 가이던스도 나쁘니까 빠지고 그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나와서 그 하이닉스 고평가다. 네. 뭐 이러고서 또 레포트를 팍 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9%가 빠지고 네.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을 해보면 이 30만 원이라는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는 시장은 아니지만 조금 한 발 빠르기는 했죠.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편입을 하느냐, 마느냐, 뭐 관망을 하느냐, 어느 정도 단가에 왔을 때 보느냐라는 점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우려하는 점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밸류에 대한 논란 그런 부분은 불거질 수 있는 구간이 뭐 30만 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주도주의 형태를 대입을 해봅니다. 과거의 주도주의 형태는 뭐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의 조정은 잘 나타나지 않았기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30만 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21만 원은 잘 깨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정도 가격 조정은 이미 나온 상황이고 SK 하이닉스가 주도주의 형태 뭐 과거 부분을 대입해 본다라고 하면 뭐 21만 원 안 깰 수 있으니 그 가격대 갔을 때는 좀 편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21만 원 오면 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뭐 가진 자들의 영역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 바로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나온 소식으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이제 그 혐의에 대해서 무죄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1심 원심이 무죄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건데 이러면 이제 실제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행보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삼성그룹이 네. 쓰지 않았던 카드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 외에는 다른 기업들이 하는 주가 부양책을 쓰지는 않았어요. 뭐 상속세 문제도 있었다 보니까 그랬고 뭐 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 보니 그랬는데 이게 언제라고 할 수 없지만 지배구조 개편의 형태를 띄기 이전에 각 기업들의 뭐 지분 조정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뭐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뭐 보조적인 점은 뭐 삼성 SDS 이런 쪽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금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그룹 전체를 보기가 과거랑 좀 달라졌다고 그죠. 느껴지는 게 네. 약간은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 안 물려주겠다. 네. 삼성전자는. 그죠. 그리고 그거는 그래서 보통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물려줄 수 없다 이미. 네. 물려줘봤자 어차피 대주지 못한다. 네네. 세금 내고 나면은 그래서 그렇죠. 못한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계열사마다 다 분해가 됐잖아요. 그렇죠. 나름. 그리고 네. 이제 회장단도 그렇게 다 분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체 주식에 뭔가의 그런 연동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즘 삼성증권 같이 막 혼자 잘 나가는 주식들도 있으니까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게 삼성그룹주가 전체로 다 좋아진다라고 하기보다 이번에 뭐 삼성증권이 강했던 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뭐 하나의 사업 형태를 갖췄다 보니까 강한 거고 이제 오늘의 법리적인 부분의 변화를 통해서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핵심은 그룹주 전부 다가 강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으로 설 수 있는 삼성그룹주 같은 경우가 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삼성물산은 별개로 좀 강했어요. 그러면 그 와중에 지배구조 개편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삼성그룹주가 뭔지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삼성 SDS,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두 기업 같은 경우를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H20 수출 허가를 받았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한테. 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러면 사실 직접적인 밸류체인인
SK 하이닉스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또 뭐 삼성전자는 그동안 저평가된 상황에서 이제 뭐 사법 리스크까지 덜어냈으니까 네. 이제 좀 올라갈 일만 남아 보이는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 행보가 희비가 엇갈린 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주가 상단 30만 원이 좀 마지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근데 앞으로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여전히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체는 SK 하이닉스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아까 그 ASML도 네. 이전에 한 2회 전 실적 발표를 할 때 그때 그 선적이 늦어져서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실적에 대한 톤을 조절했었는데 주가가 막 조정 나오고 그때도 반도체주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피크이지 않나 막 AI주들 이 캐펙스 좀 조절하는 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막 조정이 나오고는 했었는데 뭐 리포트를 통해서도 이번에 ASML의 가이던스 조정은 2026년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이게 관세에 대한 부분에 가장 좀 타이트한 부분을 반영했다 보니까 이게 뭐 타이트한 부분이 아니라 좀 스무스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뭐 다다음 실적 때 다시금 내년에 대한 그 실적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SK 하이닉스도 끝이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피크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뭐 가끔씩 뭐 리포트를 통해서나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보니까 한번 뭐 추이를 보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그 AI와 관련된 부분의 수요 사이클을 하나의 뭐 1, 2, 3단계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한 2도 안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엔비디아 밸류체인 내에 있으니까 네. 지금 조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유행이 좀 그렇고 이제 주도주였던 네. 방산, 조선, 금융주 있잖아요. 거기다 뭐 금융주 진짜 금융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섹터가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건지 아니면은 이 부분들이 지속성이 더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금융은 하나 우리 정책 때문에 강하게 오른 면들이 있다 보니까 구분돼서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의 톤, 그 톤이라고 하면은 좀 주주 친화 정책의 강화 부분인데 가장 먼저 이걸 드라이브를 걸면서 진행한 게 메리츠 금융지주였거든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의 밸류 잣대를 놓고 시장에서 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방사는 주가의 고점은 아니겠지만 여기에서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뭐 나토의 방위비 증대라든지 그건 이미 시장에서 주가에 녹여져 있었고, 근데 더 이상 뭐 크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뭐 만약에 우리나라 뭐 전차라든지 다른 부분의 수주 나오는 거 외에는 크게 없다 보니까 좀 트레이딩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미국의 그 MRO와 관련된 부분, 가깝게 MRO와 관련된 부분의 수주를 뺏기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고부가가치 MRO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고부가가치 쪽의 MRO는 우리나라 기업이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매출이 한 1조 정도 나오는 하나의 조선주가 있다라고 하면 MRO 사업을 가지고 오면 뭐 연간 2조 정도의 매출이 더해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뭐 주가는 아직 피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 하나의 큰 틀을 생각해 보면 그 LNG와 관련된 부분에 미국의 정책 드라이브는 진행한다라고 했지만 아직 뭐 진행을 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올해 말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LNG 선거 관련된 부분에 새로운 수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전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아직 오를 수 있는 버퍼가 한 50% 정도 기본적으로 좀 남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방사는 뭐 말씀드린 대로 좀 트레이딩 영역, 금융은 뭐 메리츠 금융지주의 밸류에 따라서 좀 맞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MRO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MRO가 뭐예요? 그게 뭐 미국에서 지금 전체적인 전투함이라든지 그런 배 같은 경우가 노후화된 게 많아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어찌 보면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기술력 같은 경우가 좀 절정에 다다라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걸 할 수 있는 쪽이 뭐 일본, 뭐 우리나라 이런 쪽인데 준비를 우리나라가 잘 해왔어요. 네. 잘 해왔고 그다음에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관세 협상이겠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 같은 경우는 뭐 MRO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소형 모듈 원전의 설계 부분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카드를 통해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뭐 MRO와 관련된 부분, 뭐 원전의 설계 부분과 관련된 하나의 좀 진행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네. 기업 성장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국내 GDP나 뭐 이런 게 네.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그냥 밸류에이션을 높여줘야 돼, 멀티플 올려줘야 돼, 뭐 이렇게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강세장이 이제 유지가 되려면 그걸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 가능성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뭐 지금 새로운 정부의 하나의 정책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뭐 5천 정도 올린다라고 하니까 5천. 5천 정도 올린다라고 하니까 그 기대를 해보는 거고, 다만 지금 실적의 추정치를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라고 하면 한 3,500선 같은 경우가 한계기는 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정책 드라이브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겠죠. 뭐 상법 개정 그런 강화를 통해서 약간 뭐 ROE를 간접적으로나마, 직접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순이익이 올라가야지 약간 질 좋은 ROE인데 그게 아니라 좀 그런 하나의 형태를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뭐 모로가도 서울로 가면 되니까 만들어내려고 하니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3,500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은 하다. 펀더멘탈하게 봤을 때 그 다음은 정책의 영역이다. 네. 5천 가려면. 네,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실적 되겠네요. 체력으로는 뭐 그 정도는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최근에 바이오 섹터가 약간 그 순환매 차원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사실 이제 코스닥 쪽이 코스피 대비 좀 덜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가 견조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 유입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만 치료제 예. 또는 우리가 뭐 제약이든 아니면 뭐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왔든 미국의 GDP 정도에 필적하는 시장 규모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한 10%의 점유율을 먼저 가지고 오는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곤 합니다. 그게 뭐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그랬고, 그런데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이 이게 체내에서 GLP-1 기전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안에 머물러 있기보다 좀 나가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체내에 머물러 주기 위한 물질들 또는 이제 경구용 같은 경우는 흡수가 빠르고 체내 흡수율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런 쪽을 시장에서 찾는데,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최근에 주가가 강했죠. 뭐 펩트론 이런 기업들이 있겠고, 그다음에 경구용 같은 경우를 사업으로 하는 쪽이 또 하나의 기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우선은 핵심은 미국 GDP 정도의 뭐 시장이 열리는 뭐 제품이든 뭐 제약이든 그런 쪽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거죠.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여기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뭐 다음 스텝 그런 쪽에 사업을 하는 쪽에 주식들을 보면 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비만이나 제2형 당뇨병을 앓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서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내분비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개별 종목들의 호재가 크게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먼저 제넥시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차세대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6,590원입니다. 펩트로는 전립선 암과 성조숙증 치료제 루프원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19%대 오르면서 28만 3,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동제약도 오늘 13%대 급등했고 유한양행과 인벤티지랩도 각각 20%, 10%대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 업체들도 기술 수출 모멘텀과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강하게 올랐습니다. 먼저 국전약품은 자회사인 KS 바이오로직스가 동남아 최대 제약그룹 칼베와 항암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4,680원입니다. 그린생명과학도 오늘 28%대 급등하면서 3,240원에 마감했고요. 현대약품도 오늘 25%대 급등, 한올바이오파마와 삼일제약도 각각 13%, 10%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 전반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산업용 자재 유통업체 패스널부터 미국 최대은행 JP모건 체이스, 미국 대표 주식거래 플랫폼 로빈훗 마켓츠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산업용 자재 유통업체 패스널입니다. 네, 현재 주가는 45달러 선으로 마감했고요. 목표 주가는 42달러 선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난 20억 8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12.7% 증가한 4억 3,600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도로와 전력망 같은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관련 자재를 공급하는 패스널의 수요도 함께 늘었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판매 채널 강화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매출의 약 61%가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발생하면서 효율성이 높아졌고 대형 고객과의 장기 계약 비중도 73%를 넘겼습니다. 한편 패스널은 연간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소폭 낮춘 2억 6천만 달러로 조정했고 하반기에도 견고한 수요 흐름을 이어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JP모건 체이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28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99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줄었지만 조정 EPS는 4달러 96센트로 12.7% 증가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순이자 수익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33억 달러로 집계됐고 유동성 공급과 기업 신용 확대에 따른 수익 개선 효과가 반영됐습니다. 다만 수수료나 트레이딩에서 발생하는 이자 외 수익은 20%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자 지분 관련 일회성 이익이 포함됐지만 이번 분기에는 빠졌고 트레이딩 수익도 일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JP모건은 올해 연간 순이자 수익 가이던스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고금리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자신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로빈훗 마켓츠입니다. 현재 주가는 103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9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로빈훗 마켓츠는 이달 초에 로빈훗 EU 앱을 통해 유럽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토큰화한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토큰화된 미국 주식은 실제 주식과 1대1로 연동돼서 주 5일 24시간 언제든 거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전 수수료는 0.1%로 매우 낮고 별도의 추가 비용이 없어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토큰은 실제 주식과 똑같은 권리를 갖기 때문에 배당이나 주식 분할 같은 혜택도 그대로 적용되고 팔고 난 수익은 바로 다시 투자할 수 있어서 거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아울러 로빈훗은 오픈 AI,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주식도 토큰화해서 배포할 계획이고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거래도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요즘 글로벌 의료 로봇 시장이 연평균 16%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술 로봇부터 웨어러블 로봇까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병원들도 수술 로봇 도입을 늘리고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의료 로봇 시장이 현재와 미래 어디로 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정밀공학 고경철 박사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의료 시장 같은 경우가 16%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삼성전자나 현대차도 계속 그 의료 로봇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이 정확하게 어떤 로봇들을 삼성전자나 현대차들이 이렇게 포커스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의료 로봇은 의료 현장에서 직접 수술을 하는 로봇보다는 그 의료 현장에서 수술하는 이제 의사들을 보조해주는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병원에서는 이제 재활 치료와 같은 이제 사후에 그 병원의 그 훈련을 위해서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재활 분야에서 이런 근력 강화 로봇으로 아마 투자 의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면은 자동차 공장에서 쓰는 로봇 같은 거를 사람한테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근력 보조 로봇 자체는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로봇화 시키고 환자 맞춤형으로 갖다 보면은 재활 훈련용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의료 로봇 시장에서는 이제 수술 로봇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국내외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 수술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그 전에 네.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라는 그런 거대 기업이 사실 수술 로봇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인투이티브 서지칼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제품명은 다빈치 시스템이라는 이제 의료 로봇인데요. 네. 사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독점의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의료 비용이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료 로봇의 개발 필요성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해서 10년 전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의료 로봇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R&D 투자를 오랫동안 한 결과로 3개 기업이 사실 의료 로봇으로 탄생했는데요. 큐렉소, 지금 고영, 미래컴퍼니 모두 지금 현재 상장사로 있고요. 이러한 국내 수술 로봇들이 사실 힘겹게 해외 그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쟁력이 그래도 좀 있는 건가요? 이 지금 말씀하신 큐렉소, 고영, 미래컴퍼니가 이제 국가가 어쨌든 지원을 해서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건가요? 그것도 이제 사실 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빈치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복강경 수술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 싱글 포토하고 그다음에 내부 진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수 센서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지금 5세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요. 국내 미래 컴퍼니 기업이 아마 4세대까지는 쫓아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워낙 비싸고 고가로 독점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고용의 이제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의 로사라는 그 진머
진모 메디칼이라는 회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역시 기술력으로 차별화된 쪽으로 해서 소형화를 한다든가 또는 정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 로봇 도입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병원 현장에서 현재 의료 로봇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병원 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빈치 시스템이나 의료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도 놀랄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들, 소위 이제 의사들의 이제 수술 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병원에서 사실상 아직까지는 외산 로봇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되는 경향에 있고, 예.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방금 국산화된 로봇들이 좀 더 병원에 도입되기 위해서 이제 로봇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국가 보급 사업을 통해서 사실은 병원에 이제 현재 도입되고 있고요. 아직은 초창기 상태이지만 빠른 속도로 현재 직접 그 국내 수요와 그다음에 기술 개발의 사이클을 빨리 좁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산 로봇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병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그때그때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기술력을 높이는 현장에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로봇 수술 받는 거랑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 받는 거 두 개 가격을 이렇게 비용이 네. 다르지 않나요? 다를 것 같고 그렇죠. 더 비쌀 것 같은데 로봇으로 하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산 로봇의 필요성이 네. 이제 외산에 우리가 의존할 때는 사실 그 가격에 워낙 높기 때문에 수술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국산 로봇이 이제 병원에 도입되면서 환자에 대한 이제 비중 그 부담은 비용이. 좀 내려갔고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권할 때는 그 수술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후유증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설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의료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수술 로봇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환자 입장에서 그 수술 로봇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국가가 이런 국산 수술 로봇들을 계속 투자 개발할 수 있도록 또 R&D도 기술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그러한 사실은 의료 산업 자체를 우리가 키운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 건강에서 그런 고급 첨단 의료 로봇 기술들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기술 개발을 계속 촉진시켜서 방금과 같은 의료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인투이티브 서지칼이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그 다빈치라는 로봇을 제일 오래 쓴 건데 네. 그 로봇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사실상 뭐 그 다빈치의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촉각을 아직까지는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촉각 기능을 부여한다든가 또는 너무 과도하게 수술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과연 최적의 수술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도 남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의료 비용입니다. 워낙 그 소모품 비용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대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비보험으로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의료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다빈치가 독점하고 있는 이 의료 로봇 시장을 국내 로봇 기업들이 들어가서 계속 그 부분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만 있으면 무조건 로봇한테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제 요즘에 또 그 AI가 여러 산업에 네네. 지금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AI도 로봇에 지금 접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의료 로봇에는 실제로 이 AI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데이터 문제인데요. 방금 같이 외산 로봇인 경우에는 전부 데이터를 수집해 갑니다. 실제 의료 의사들의 그러한 조종 모션이라든가 기록이라든가 또는 그 의료 영상 기록들을 다 같이 페어 데이터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이제 의료 로봇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율 수술로 이제 발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율 수술이라는 게 완전 뭐 레벨 6까지 올라가서 완전 무인화 수술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요원할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판단의 약간의 실수
또는 손떨림 이런 것들을 계속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의 수술 동작들을 계속 자율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핵심 기술에는 AI 기술이 상당히 그러게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예. AI가 가속 발전하려면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는 통로는 역시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들이 우리 것이 되어야 그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AI와 수술 로봇이 접목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역시 굉장히 국내 기술의 자립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같은 방향으로만 네. 대답을 하게 되네요. 네.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이제 10년 내에 5배 커진다고 하는데 네. 그 정확히 웨어러블 로봇은 뭘 말하는 건가요? 사실 웨어러블의 그냥 문자 그대로 착용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로봇을 인간이 입듯이 몸에 걸쳐서 약간 아이언맨 상상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근력을 보조해 주는 어. 것이고 여러 가지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 현장의 이제 노동 강도를 높여주는 네. 굉장히 피로감을 적게 해주고 그러한 순수 산업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지 재활 환자라든가 상지 재활 환자와 같이 이미 운동 능력을 상실한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든가 네. 그러한 또는 중간에 이제 재활을 통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뇌에 그 뉴런 연결돼서 뉴로모픽 반도체 해가지고 이렇게 뇌 네. 예, 움직여서 이렇게 뭔가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를 이렇게 웨어러블 로봇을 입혀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럼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예. 가장 핵심 기술이 그러한 로봇이 인간에게 근력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도 네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고 무엇을 짚고 싶다라든가 내가 어디로 걷고 싶다라든가 하는 그런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에 방금과 같이 뉴로모픽 기술이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이제 젤스를 인수해가지고 갤럭시 그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헬스케어 플랫폼 자체를 연계한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그럼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작일 것 같고 어떤 파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만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건강 헬스기기를 담당할 수 있는 부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허가할지 과도하게 규제를 해야 할지 또 그냥 대폭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오히려 불안전성을 높여야 할지 그러한 네. 살짝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삼성전자가 이 갤럭시에 예전부터 이런 네. 의료용 센서 기술을 넣는 것을 노력을 해왔었어요. 심박수를 잰다든가 혈압을 잰다든가. 근데 문제는 이게 의료기기로 되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사실 이것이 약간 투자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젤스를 인수하면서 일단은 우리를 뛰어넘어서 그냥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한 투자 마인드라고 이제 보여는 지는데 저는 또 아까 같은 맥락으로 또 주장을 하자면 역시 이것도 우리가 빨리 규제를 완화해서 헬스케어 기기로서 인정을 받게 해줌으로써 병원 데이터의 그 EHR이라든가 병원 데이터와 연동시켜줌으로써 사전에 네. 이런 큰 병들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헬스케어 기술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정책 당국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니란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매일 아침 뭐 혈당을 체크해주고 공복 혈당 체크해주고 뭐 혈압 체크해주고 이게 뭔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면 병원에 예약까지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다 연계될 수 있는 미래가 그려진다라는 그려지는 거네요. 것인데 우리나라에게는 또 의료법이라는 그러한 규제가 있어가지고 아하. 이게 의료기기로 등록되면은 또 그것의 안정성을 체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절차를 밟는하고 1년, 2년 소모를 할 경우에 방금과 같이 우린 이런 우리 몸 안을 지켜주는 네. 스마트폰 이런 걸 네.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다고 봅니다. 뭔가 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좀. 그렇죠.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전화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들고 다니다가 쓰러지면 119로 전화를 자동으로 해준다든가. 걸어준다 뭐 네. 이런 게 지금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전화기도 의료법에 개척을 받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게 비헤이비어 레코그니션이라 그래가지고 예. 행동을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이 조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박을 잰다든가 네. 실제 이제 우리의 그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료기기로서의 뭐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의료기기냐 헬스케어 기기냐 그 구분이 그럼 요즘 유행하는 그 여기 붙이는 당요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의료기기 다 예, 의료기기 승인을 의료기기로 받지 승인을 않고 받고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IT 기기들이 네. 바로바로 이렇게 다가가서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이런 헬스케어 시장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네. 그러한 규제의 문제에 그러게요.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점점 산업 간의 경계가 굉장히 이제 약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제화가 빠르게 좀 전제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그 엑스불 숄더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항공기 정비 현장에 투입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로봇 이름이 엑스불 숄더예요. 네네. 예, 엑스불 숄더. 엑스불이 뭐죠? 이거 어떻게 어떻게 활용이 엑스불?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아마 이제 저도 그게 무슨 뜻인가 좀 봤는데 네. 이제 사실 X라는 것이 상당히 제너럴하다 모여있다 붙일 수도 있다고 IVL이라는 그 접두어는 아마도 가능하다라는 아. 뜻이 들어가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엑스불 생각이 숄더. 드는데. 엑스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숄더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지까지도 연결을 해서 상당히 이제 아이언맨과 같은 이제 그러한 소위 착용형 로봇 기술을 계속 지금 투자하겠다는 그러한 방향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예전에 현대가 인수했던 강아지 로봇 만든 다이나믹 로보틱스 그런 데랑 연동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글쎄요. 새로 그냥 혼자서 그냥 개발을 한 일단 건가요?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네. 통해서 이미 메가 팩토리라든가 다크 팩토리로 해서 지금 이미 이제 미국 지오지아 공장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겠다. 그 내부에는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기술이 투입될 것으로 다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엑서블 착용용 로봇까지도 해서 그 제품 자체보다는 생산 현장 자체의 노동 강도를 굉장히 완화시켜 줌으로써 웬만하면 무인화로 가고 또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착용형 디바이스를 통해서 노동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혁신적인 생산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의료용으로 또 발전하게 되면은 의료 재활용 로봇으로도 이것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엑스불 숄더는 이렇게 딱 입으면 네. 그 근로자가 이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을 할 때 어깨에 걸리는 그 과부하가 조금 피로도가 조금 적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무거운 걸 들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로봇처럼. 아니면 정비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그 이렇게 원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하중 균형 장치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우리가 자세를 좀 어렵게 잡으면 네네. 굉장히 피곤할 그러니까 때가 어깨가 있지 피곤해지고,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받쳐주는 그런 밸런스 장치를 기술화한 것 같고,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특화된 기술로서 혁신적인 기술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영화에서 보면 그 항공기 밑에 막 그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막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쳐다보고 예, 하면 그럴 먹기 때 보면 당하고 여기 막 과부하 이러니까.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숄더를 받쳐주는 편안한 자세를 받쳐주는 그러한 디바이스고, 여기에는 모터 기술이 안 들어가고 완전히 패시브 장치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과 법 개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금융업 관련주들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된 고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자산운용 ETF 상품 마케팅실 이수진 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내 증시 강세 보이면서 AI 관련주, 그다음에 특히 금융주, 증권주 ETF 뭐 이런 금융주 ETF들이 너무 상승세를 크게 보이니까 네. 이게 지속되느냐, 네. 정부 수혜가 계속 받아서 계속 상승하느냐, 네. 뭐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는데 지금 ETF 쪽에서 이제 섹터별로 다 보시니까 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연말까지는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고 저희도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제 하도 이 얘기 많이 들으셔가지고 지겨우실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말 그대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랑 이런 제도 개편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국가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국내 전체 ETF 시장에서 국내 비중, 해외 비중이 한 6대4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주식형이 2024년 말 기준으로는 비중이 한 25% 정도였고요. 해외 주식형 비중이 전체 한 32%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7월 오늘자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국내 주식형 비중이 7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32%까지 끌어올려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정책 수혜에 의한 한국 증시만의 어떤 강세 움직임을 ETF 시장이 굉장히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고배당 ETF인 것 같은데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고배당 ETF로 자금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상황이 어떤가요? 네, 뭐 고배당 관련 세제 개편안이 발의가 되면서 고배당 네.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과세 혜택을 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배당 성향 높은 이제 종목들만 담은 ETF를 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것들까지 사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상품을 보는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이 높은 게 그러면 과연 정말 좋은 종목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배당 성향이라는 게 배당금을 기업의 순이익으로 나눈 거다 보니까 결국에 배당 성향이 높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배당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순이익 자체는 뭐 세금이라든지 단기적인 자산 처분이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일회성 요인에 의해서 변동성이 가장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배당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배당 성향을 가져가려면 결국에는 기업의 미래 장기 어떤 투자 여력을 축소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좀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든지 뭐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기업이 또 안정적으로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는지, 뭐 실적이 좋을 거라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목을 좀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ETF 주간 수익률 탑5를 보시면 지금 3위에 네. 그 라이즈 코리아 금융 고배당 ETF가 지금 눈에 띄는 상황인데, 이 저희 상품이어가지고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금융주 중에서 네. 저희가 저평가돼 있고 ROE 현금 흐름이 좋고 또 시가총액도 좋고 배당 수익률까지 좋은 종목들만 딱 뽑아가지고 13개 종목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품입니다. 상장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54%, 최근 한 달 수익률이 13%를 기록을 네. 하고 있어서 저런 상품은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고배당 상품들 이런 상품들 볼 때 느낌이 네. 주가가 이미 올랐는데 아. 그럼 배당률은 다 떨어졌는데 네. 이제 와서 사가지고 원래 받던 배당 아, 받으면 네, 배당률은 반토막인데 네. 이걸 저희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이제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증권주나 금융주의 강세가 연말까지 이제 갈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금융주 섹터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뭐 정책 수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가상자산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지털화 이런 측면에서 STO 발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상승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저 상품 출시를 할 때
그 평균 종목들의 배당 수익률이 한 6%대가 넘겼는데 지금은 좀 낮아졌습니다. 한 5% 정도 초반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안정적인 성과와 배당 수익률을 좀 확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또 AI 산업 육성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고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ETF도 다시 한번 투자자들 관심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이제 그 AI 국가 전략, 뭐 방산 여러 가지 이제 네. 이슈들을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나 섹터가 AI나 뭐 로봇이나 방산이나 원자력 이런 테마로 좀 압축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같은 뭐 인프라 확장부터 고성능 반도체 칩 확보, 또 정부가 민간이랑 합작해서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공약집에서부터 사실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라 사실 이런 수혜가 새삼스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그 반도체나 방산, 뭐 이제 원자력 이런 ETF들이 성과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뭐 관련 종목들 개별적인 움직임도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ETF로 대응하시고자 하셨을 때 반도체 ETF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대형주 종목, 뭐 이름만 아시면 이제 아시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쏠림이 좀 과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코스피를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정말 앞으로 미래의 성장을 이끌어갈 핵심 종목만 내가 좀 선별해서 투자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뭐 AI 앤 로봇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가 잘 되려면 저는 이 결국에는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효율적이고 이제 가치 있는 그 친환경을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원자력이 뭘까, 그런 에너지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이제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원자력 ETF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에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원자력 했을 때 떠오르는 국내 대표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이제 미국의 최대 원자력 운영 기업, 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나 그러면 원자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우라늄 채굴 기업 관련해서 세계 최대 기업인 뭐 카메코 이런 것들을 좀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라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라이즈의 글로벌 원자력 ETF가 또 이런 ETF여서 이것도 역시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런 거는 그러면 세금 어떻게 내요? 왜냐하면 네. 미국 주식이랑 한국 주식이 네. 들어있으면 한국 네. 주식은 세금 안 내는 거고 맞습니다. 미국 주식은 세금 20일 내야 되는데 ETF가 네. 그러면은 세금을 막 붙여서 네. 계산을 해줘요? 미리? 네, 저희는 이제 과표 기준가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은 과표 기준가에 산입이 안 되고 해외 주식에서 나온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표 기준가에 산입이 돼서 그 이제 ETF 가격 말고 저희는 과표 기준가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너무 디테일한 것 같긴 한데 그 네. 안에서 그러면 매도를 해야 원래 세금을 내니까 네. ETF도 마찬가지로 매도 안 네. 했을 때 세금이 없다가 네. 매도할 때 세금 발생하면은 같이 세금 발생시켜서 과표 표준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네, 정산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실제 투자하는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네, 사타파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또 보실 때 그 환매를 그리고 하실 때 원천 징수돼서 어차피 고객분들이 보실 때는 세금이 이미 다 납부된 상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커머드콜 ETF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상황이 어때요 지금? 네, 그 이제 ETF 관련 세금에 대한 질문을 네. 정말 많이 받는데 그 명확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국내 장내 파생 상품 매매 차익 두 개만 비과세고요. 네. 나머지 뭐 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모든 이제 자산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그냥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킨 게 국내 주식 커버드콜 전략 상품입니다. 국내 주식 매매 차익과 장내 파생 상품 매매 차익이 다 비과세이다 보니까 네. 요 상품에서 과세에 있는 구간은 그 국내 주식에서 담고 있는 일부 나오는 그 배당금 그 일부 한 2% 정도 될
될까요? 그 정도의 한 배당만 이제 15.4%의 과세가 떼이는데 사실상 너무 미미한 금액이라 별로 뭐 없다라고 사실상 보셔도 되는 그런 상품이어서 이제 연초에 미국 그 배당 성장주나 이제 여러 가지 대표 상품들이 이제 과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슈가 있어서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국내 이런 커버드콜 ETF들이 이런 좀 큰 손이라고 할까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을 비롯해서 이런 세금 이슈에 좀 민감한 투자자분들이 이런 상품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상한 게 네. 원래 파생 상품 세금 있잖아요. 장내 파생 상품. 그렇죠. 장내 네. 파생 상품도 수익 내면 네. 개인은 세금 내잖아요. 매매 차익 비과세입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네. 보통 실제로 저희가 네.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파생 네, 상품 네. 거래하면 네. 1년에 얼마 이상 벌면 10%가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얘는 왜 면제를 해주죠, 갑자기? ETF 시장에서 국내 장내 파생 상품 매매 차익은 이제 비과세 대상 이거는 뭐 바뀐 게 아니고 원래 사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네, 오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자기 그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나름 방향만 맞다면 주가가 네. 올라가는 방향이거나 횡보세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옵션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그런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커버드콜 ETF는 KB 자산이랑 좀 상관없겠지만 개인들이 너무 많이 하시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뭐 네. 예를 들면 테슬라 커버드콜 ETF, 무슨 네. 엔비디아 커버드콜 ETF 이런 네. 것들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막 50%, 70% 그래요. 그래서 네. 한 달에 5%씩 줘요. 네. 배당을. 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다 보면은 맨날 가격이 내려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할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요? ETF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저희 KB자산운용이랑 상관도 있습니다. 저희도 상관도 이제 있어요? 해외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는 커버드콜 상품들이 다소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커버드콜 자체의 전략을 성장하는 기초 자산이랑 엮어서 같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처음에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 KB자산운용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이런 커버드콜 상품을 굉장히 늦게 좀 출시를 한 편입니다. 장기 성장하는 기초 자산의 상승을 막는 커버드콜 상품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장기 성장하는 기초 자산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게 훨씬 투자자한테 유리한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옵션 시장이 발달하면서 뭐 위클리, 데일리 옵션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상장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옵션을 기존 상품들은 기초자산의 그 순자산의 100%를 다 매도해서 그거에서 프리미엄을 다 분배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옵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일리, 위클리 이렇게 좀 세분화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프리미엄 자체도 높은 유동성에 의해서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100%가 아니라 10%, 30%만 팔아서 내가 목표한 타겟 프리미엄 뭐 연 12%든 연 15%든 지금 저희 상품명에 뭐 타겟 커버드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품들은 다 연 뭐 12에서 연 15% 목표한 프리미엄만큼만 콜옵션을 매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상품들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 충당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한 프리미엄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좀 콜옵션을 많이 매도할 거고요.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좀 덜 팔아도 목표를 충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타겟형 상품들은 내가 기초자산이 상승할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상품을 투자를 했는데 시장을 좀 못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오를 때는 많이 팔아야 되고 시장이 빠지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덜 팔아도 되니까 빠지는 건 빠지는 대로 먹지만 오르는 구간에서는 콜매도 비중이 높아져서 기초자산 상승에 대한 참여율 자체가 낮아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제 고정 커버드콜 같은 ETF들은 콜옵션 매도 비중을 10%만 고정해놨습니다. 매일매일 10%만 고정을 하니까 90% 정도는 기초자산의 상승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 나오는 그 10%의 프리미엄에 대해서 분배를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비중만큼 이제 동일한 금액을 매매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좀 하락 장세에서는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이제 안정적인 시장 상승 구간에서는 90% 시장 상승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성장과 인컴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고정 커버드콜 전략이다라고 정리를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커버드 콜이라고 얘기하면 콜옵션을 계속 파는 건데 이제 네. 콜옵션이라고 하면 상승하면 난 안 먹을게 수익이 네. 없어도 돼 대신에 제자리에 있으면 돈 받을 거야 네. 이래서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는 만기를 하루짜리 일주일짜리까지 다 상품들이 많아져서 네. 하루짜리들을 계속 파니까 네. 그냥 하루하루 정산해서 하루하루 받아서 주겠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럼 네. 이런 상품들은 특별한 리스크가 없나요? 특별한 리스크 이제 뭐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분배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들은 너네 원금 녹여서 주는 거 아니냐. 아. 내가 투자한 거를 그냥 자꾸 순잔해서 빼서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일부 아주 이제 뭐 그런 확률이 아예 없죠.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선의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니니까 다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 12%의 목표 프리미엄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100%를 다 팔아도 그걸 다 못 채울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죠. 타겟 커버드 콜 상품들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게 네. 미국 커버드콜 상품들은 원금 네. 빼서 줘요. 네. 예, 그래서 야 이거 밑장 빼기지 원금 빼서 돈 주는 네, 게 어딨냐 네, 원금 네. 주고 그 쿠폰이라고 주는데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때 야, 그럼 세금은 어떡하지 원금을 빼서 준 다음에 배당이라 그러면 거기서 세금은 어떡하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아. 일단 단일 종목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상품도 없고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TSMC 실적 되게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뉴욕 증시에서 또 엔비디아 주가가 어떨지도 궁금한 상황이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매수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들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내일 반등 나와줄지 여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